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환율도 모르고 경제 공부할 뻔했다라는 책을 쓰신 이낙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낙원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면 현직 NH농협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외환 딜러시고요. 글로벌 통화 및 스왑, 옵션 등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그런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나원입니다. 네, 이 환율 이야기만 들어도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오늘 가지고 계신 그 환율과 관련된 아주 좀 풍부한 정보, 지식을 쉽게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환율이란 무언가요? 환율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양국의 그 통화 쌍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주식과는 다르게 이제 그 각각의 통화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낸 그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시는 그 원달러 환율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사실 국제적으로 그 환율을 그 표기하고 읽는 방법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먼저 표기 방법은 기준이 되는 통화를 앞에 놓고요. 그리고 비교가 되는 통화를 뒤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준이 되는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원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달러가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이 정도만 빼고는 전부 다 달러가 앞에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보니까 이종통화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예, 이종통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종통화는 그 달러 원이 아닌 그 다른 대부분의 통화쌍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전적으로 이제 검색해 보면 달러화와 대비되는 다른 통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무에서는 달러 원을 제외한 모든 통화를 전부 다 이종통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N1 또는 뭐 달러 N, 유로 원 또는 유로 달러 이렇게 표현되는 달러가 아닌 통화들을 전부 다 이종통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환율이 이제 등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등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제의 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 사실 그 경제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개인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분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높을 때 1,200원이라고 지금 환율을 가정을 해보고요. 그에 따른 높은 환율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나타나는 경제 현상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그 개인을 들 수가 있는데, 네. 개인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들을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서 이제 수입되는 그런 생필품들도 상당히 많게 되겠죠. 근데 그런 수입하는 생필품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자기가 이제 가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게 됩니다. 이제 소비가 좀 둔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그 환율이 높다는 거는 1달러의 원화 가치가 이제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교육 국가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 이제 그 글로벌 마켓에서.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무역 수지가 또 개선이 되고요. 무역 수지가 만약 흑자인데 환율이 높을 때 이제 흑자폭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달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환율이 높을 때 수출기업들에 의해서 환율의 이제 하락 압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금융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자산들에 투자하는 그 외국 그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그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매출이나 그 다음에 뭐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의 지분, 그러니까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되겠죠. 그 이제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팔고 그리고 원화를 사는 이런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환율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환율이 낮았을 때 미치는 영향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반대 개념이거든요. 환율이 1,000원일 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그 가게에 그 수입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환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잠깐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네. 왜 환율이 올랐다. 네. 그러면 여기서 1,200원이 1,300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200원이 됐습니다. 1,000원에서. 네네. 그럼 1,200원이 되면 환율이 올랐다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예, 예.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환율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가끔 헷갈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요거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사실 그 양국의 이제 비교 통화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가치의 변화기 때문에 사실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축 통화가 글로벌 기축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좀 약하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 펀더멘털은 이제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펀더멘털 구성 요인들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구성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 지표를 그 국가기관에서 이제 계속 그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지표를 그 보고 펀더멘털의 현재 이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가운데서 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즉, 그 이낙원 작가님이 보시는 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일 것 같은데 그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물가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경제 성장과 물가를 그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물가가 올랐어요. 네. 경제 성장률은 뭐 좋고 물가가 오르면 네. 그거는 이제 좋은 지표로 보는 건가요? 성장이 그게 이제 또 목표치가 있는데요. 너무 빠른 물가 상승도 이제 좋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2%에서 3% 정도의 물가 성장을 아주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 외환 이 환율에서는 이 수급의 주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수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실수급과 가수급이 있는데 그 실수급은 이제 모두들 아시는 뭐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이제 실제 이제 달러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수요는 말 그대로 이제 투기 세력이거든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이제 수요로는 환율이 이렇게 등락이 심할 수가 없는데 투기 세력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수요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참 좀 어렵고도 중요한 점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우리 이낙원 작가님도 이제 거래를 하시지 않습니까? 딜링룸에서. 네네. 그러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니고 투기 세력이라고 하면 그건 어느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를 사실 투기 세력들이 그 원달러 환율을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열리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역외 시장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외국계 은행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소재 은행들의 그 트레이더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래를 이제 자기 자본으로 거래하는 트레이더들 이 하나의 이제 그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외에서는 역외 시장에서는 뭐 헤지 펀드나 대형 IB들이 시세 차익을 목표로 이제 환율을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역 수지하고 환율하고는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 무역 수지는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부터 이제 수입하는 양이 있고 수출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이 수출하는 양이 수입하는 양보다 커지면 무역 수지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근데 그 무역 수지가 크게 나오면 그만큼 외환 시장에 뿌려질 수 있는 달러가 더 많다는 신호로 느껴지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기업들이 바로 달러를 팔지 않아도 무역 수지가 아주 좋게 발표가 되면 향후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원 작가님도 이제 그 딜링룸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이 원화 달러도 거래를 하시나요? 예, 예, 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달러를 벌어오게 되면 네. 보통 보유를 하나요? 아니면은 다 원화로 교환을 하나요? 그게 사실은 그 조금 상대적인데요. 네. 요 환율 레벨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벌어올 때는 환율이 이제 높을 때 벌어왔는데 막상 이제 그 매출 채권이 회수되고 달러를 이제 받아보니까 환율이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달러를 외화 예금에 넣어놓고 환율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그 원화 자금이 있으면 그때그때 환전을 하고 사실 대중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도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는군요. 그냥 또 달러 돈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시기를 조절을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외환보유고가 뭐 4천억 불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외환보유고를 대부분 다 정부가 네네. 다 흡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맞는 건가요? 일단 한국은행의 그 이제 국제 수지표를 보면 지급 준비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이제 뭐 외화를 조달해서 그걸 이제 그 뭐 채권이나 안전자산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사시에 뭐 금융위기 같은 일이 터진다면 그거를 이제 현금화해서 바로 이제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한국은행이 보관을 하는 거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위기 상황이 터지면 예, 예. 말씀하신 해외 자산을 정리해서 엔화로 바꾸는 예. 그래서 뭐 그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엔화에 대한 수요 공급이 꾸준히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환율을 유지를 한다.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엔화가 이유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다르고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보다는 그 안전자산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엔화가 부합을 하거든요. 물론 전부 다 모든 조건을 이제 부합을 하지 않지만 그 중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뭐 이렇게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좋지 않은데 물가도 20년 동안 4%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갖고 있어도 20년 동안 갖고 있어도 4%밖에 돈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그래서 물가가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니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안전통화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물론 그 구분이 안전통화로 이제 구분이 되려면 그 나라가 아주 잘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해외 투자와 환율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투자도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해외 이제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원화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그 자금의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그 원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 이제 플로우가 요 이제 거래가 외환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자본 수지 적자의 현상이 지금 네네.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든 기업이든 뭐 금융기관, 연금도 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 해외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그 우리 국부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투자도 나라의 어떤 부를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로 이제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자금의 운용처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할 때가요? 네. 특히 이제 보험사나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네. 몇백 조 이렇게 될 텐데 그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이 이제 대표적일 텐데 그리고 부동산 이 정도로 이제 꼽을 수 있는데 그 시장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이제 다변화하는 게 오래 전부터 이제 추구되어 온 전 세계의 운용 철학이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환율이 뭐 급락을 한다든지 오른다든지 하는 그 해외 투자가 최근과 같은 이제 미중 무역 그 전쟁 같은 그런 사태가 있으면 그 외국인들이 자금을 급격하게 빼갈 수 있는 그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 자금 유출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 자본시장이 아주 규제가 적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한국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 네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그 어떤 자산을 처분하면서 달러를 회수해가는 그런 네. 상황이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막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1,200원, 1,300원에서 올라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해외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네. 그 자산들을 처분해서 들여오려는, 왜냐면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이때 시세 차익을, 환 차익을 얻으려는 세력도 있지 않겠어요? 아,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해외 투자는 해외 투자대로 또 이제 목적과 이제 그 자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용을 하고요. 피치 못하게 뭐 이렇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해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글로벌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글로벌 펀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따금씩 이제 펀드가 그 이제 움직이면 네. 환율 시장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요. 사실 빈도수는 뭐 1, 2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템플턴 같은 그 대형 이제 채권형 펀드 회사라든지 뭐 다른 그 비슷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그 채권 펀드들이 이제 한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뭐 작게는 한 20억 불, 그리고 많게는 한 100억 불 이상 되거든요. 맞네요. 네. 근데 이제 2016년도에도 한번 그 템플턴에서 18조 정도를 외환시장에 이제 팔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환율이 한 50원 정도 막 급등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이 몇천억 불이라고 하는데도 뭐 좀 약하네요. 그런 면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그 실수급과 가수급에서 그 가수급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템플턴 자금이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걸 일시에 뿌려버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헤지펀드들, 그 투기 세력 있잖아요. 네네.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기 쉬운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취약해요? 우리 이 외환시장이? 외환시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열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 네.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이제 환율 등락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이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끝나고 그리고 유럽 쪽이 열리고요. 그리고 뉴욕 쪽이 열리는데 이제 런던 금융시장과 뉴욕 금융시장이 열리는 뭐 5시부터 한 12시 사이 그 정도에도 이제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헤지펀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기 세력들의 공격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이 크게 막 등락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역외 시장에서의 등락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역외 시장에서 만약에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 정규 서울시장이 열리잖아요. 네네. 그럼 그 시세를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날 종가, 한국 서울시장에서의 종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쨌든 그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계속 그 시세가 이어지면서 계속 거래가 되는 거네요, 24시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3시간 30분 정도 그래요? 거래가 되지만 예, 마지막 이제 거래됐던 NDFC 시세가 이제 당일날 시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외 시장에서 그렇게 등락이 심하다는 거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든 뭐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때는 대응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 역외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네네.